대한민국 최고급 호텔인 그랜드 로열 호텔의 메인 볼룸은 수천 개의 크리스털로 장식된 샹들리에 아래서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으며, 그곳에 모인 정재계 인사들의 화려한 의복은 이곳이 단순한 결혼식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다. 오늘의 주인공인 강민재는 단상 위에서 특유의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하객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었지만, 구석진 기둥 뒤 그림자에 숨어 그를 지켜보는 한희수의 눈빛은 더할 나위 없이 차가웠다. 그녀는 손에 쥐고 있는 작은 데이터 저장 장치를 만지작거렸는데, 그 안에는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강민재가 저지른 불법 자금 세탁과 청부 폭력의 증거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수는 오늘 그의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을 지옥으로 만들 계획이었고, 그녀의 심장은 복수심보다는 임무를 앞둔 요원의 냉철함으로 일정하게 박동하고 있었다. 이수는 샴페인 잔을 든 웨이터의 뒤를 따라 자연스럽게 무대 제어실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검은 드레스는 화려한 조명 속에서 오히려 눈에 띄지 않는 완벽한 위장이 되어주었다. 강민재가 신부의 손을 잡고 서약을 맹세하려는 찰나 이수는 보안 시스템의 허점을 파고들어 중앙 스크린을 해킹할 준비를 마쳤으며, 이제 엔터키 하나면 식장의 거대한 화면에는 그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날 것이었다. 그녀는 강민재가 위선적인 표정으로 사랑을 맹세하는 꼴을 보며 입술을 비틀어 조소했고, 그가 무너지는 모습을 상상하며 마지막 카운트다운을 마음속으로 세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가락이 단말기에 닿기도 전에 식장의 공기가 기이하게 왜곡되며 머리카락이 쭈뼛설 만큼 강력한 정전기가 공간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갑자기 굉음과 함께 볼룸의 거대한 도명 유리 천장이 산산조각 나며 파편들이 비처럼 쏟아져 내렸고, 하객들은 비명을 지르며 혼비백산하여 테이블 밑으로 몸을 숨겼다. 깨진 유리 조각들과 자욱한 먼지, 구름 사이로 기이한 푸른 빛이 감돌더니 두 개의 작은 물체가 단상 바로 앞 붉은 카펫 위로 쿵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사람들은 그것이 테러 공격의 일환이라 생각하고 공포에 떨었으나, 먼지가 서서히 가라앉아 드러난 형체는 놀랍게도 대략 7살 정도로 보이는 남녀 쌍둥이 아이들이었다. 기이하게도 그 높은 곳에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몸에는 상처 하나 없었으며, 그들은 마치 낯선 곳에 불시착한 시간, 여행자들처럼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다. 정정만이 감독은 식장에서 먼지를 털고 일어난 여자아이가 가장 먼저 시선을 고정한 곳은 다름 아닌 기둥 뒤에 숨어있던 한희수였다. 아이의 눈망울은 이수를 보자마자 금세 울음을 터뜨릴 듯 붉어졌고, 아이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이수를 향해 달려가려다 멈칫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엄마라고 크게 외쳤다. 그 목소리는 고요한 식장에 명확하게 울려 퍼졌고, 숨죽이고 있던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이수가 서 있는 어두운 구석으로 쏠렸다. 이수는 평생 독신으로 살아왔고 아이를 낳은 적이 없었기에 당혹감에 휩싸여 굳어버렸지만, 아이의 눈빛에 담긴 절실함은 그녀의 가슴 깊은 곳을 알 수 없는 통증으로 찌르고 들어왔다. 상황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여자아이 옆에 서 있던 남자아이가 단상 위에 서서 경악한 표정으로 굳어있는 강민재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소녀는 강민재를 노려보며 원망과 그리움이 섞인 복잡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단호하고 큰 목소리로 아빠라고 소리쳤고, 이 한마디는 식장을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정계의 유망주의자, 도덕적인 이미지로 포장된 강민재에게 숨겨둔 자식이 있다는 사실은 이수가 준비한 비리, 폭로보다 훨씬 더 파괴적인 스캔들이었다. 강민재의 얼굴은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다가 창백하게 질렸고, 그는 하객들의 웅성거림 속에서 자신의 완벽한 계획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듣는 듯했다. 강민재는 빠르게 상황을 판단했고, 즉시 자신의 경호 팀장에게
은밀한 수신호를 보내 아이들과 저 여자를 당장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신랑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앞길을 막는 장애물을 제거하려는 냉혹한 살인자의 것으로 변해 있었고, 이수는 그 살기를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검은 양복을 입은 거구의 사내들이 군중을 해치고 아이들을 향해 맹수처럼 달려들기 시작했고, 그들의 손에는 진압봉이 들려 있었다. 이수는 자신의 폭로 계획이 실패했음을 직감했지만 동시에 눈앞의 아이들이 강민재의 손에 잡히면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질 것임 또한 확신했다. 요원으로서의 이성은 지금 당장 이곳을 빠져나가야 한다고 경고했지만 그녀의 몸은 이성보다 빠르게 반응하여 아이들을 향해 몸을 날렸다. 그녀는 달려드는 첫 번째 경호원의 명치를 가격하여 쓰러뜨린 뒤 놀라운 속도로 아이들 앞을 가로막아섰다. 찢어진 드레스 자락을 걷어차며 전투 태세를 갖춘 이수는 아이들을 등 뒤로 보호했고, 겁에 질린 아이들은 이수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다. 이수는 자신을 올려다보는 아이들의 눈에서 기이한 기시감을 느꼈지만 지금은 질문을 던질 시간이 없었고, 몰려오는 경호원들의 숫자는 그녀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많아 보였다. 가장 덩치가 큰 경호원이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이수의 머리를 겨냥했고, 이수가 피하기에는 이미 늦은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이수가 본능적으로 팔을 들어 방어를 취하려는 찰나등 뒤에 있던 여자아이가 고사리 같은 손을 앞으로 뻗으며 날카로운 기압을 질렀다. 그러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허공에 투명한 장막이 생긴 것처럼 쇠파이프가 이수의 얼굴 앞에서 우뚝 멈춰버린 것이다. 물리 법칙을 거스르는 이 광경에 경호원은 물론 이수조차 숨을 멈췄고, 아이의 손끝에서 뿜어져 나온 푸른 파동은 경호원을 튕겨내어 식장 벽으로 처박아 버렸다. 이수는 지금 눈앞에서 벌어진 초현실적인 현상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것이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멍하니 서 있는 쌍둥이의 손을 낚아채며 비상구를 향해 전력 질주하기 시작했고, 뒤늦게 정신을 차린 강민재가 마이크를 집어던지며 저들을 잡지 못하면 모두 죽여버리겠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깨진 유리 조각을 밟으며 달리는 이수의 뒤로 수십 명의 경호원들이 따라붙었고, 엉망이 된 결혼식장은 이제 전쟁터로 변해버렸다. 이수는 자신의 손을 잡고 달리는 이 낯선 아이들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대한 폭풍의 시작임을 예감하며 닫혀가는 비상구 문을 향해 몸을 던졌다. 비상구 문을 박차고 나온 이수와 아이들은 호텔의 복잡한 미로 같은 복도를 전력으로 질주하고 있었지만, 무전 연락을 받은 강민재의 경호팀이 구축한 포위망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치밀하게 조여오고 있었다. 긴 복도의 양쪽 끝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사내들이 동시에 튀어나와 퇴로를 차단했고, 이수는 본능적으로 아이들을 자신의 등 뒤로 밀어 넣으며 주먹을 꽉 쥐고 최후의 저항을 준비했다. 하지만 절체절명의 순간 남자아이인 솔이 앞으로 나서더니 작은 손을 허공으로 거칠게 휘저었고, 복도 벽에 장식되어 있던 무거운 대리석 조각상들이 마치 깃털처럼 날아올라 경호원들을 향해 맹렬히 돌진하기 시작했다. 쾅하는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사내들이 볼링핀처럼 바닥에 나뒹굴었고, 이수는 눈앞의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아이의 손을 다시 잡고 열린 틈으로 필사적으로 달렸다. 지하 주차장에 도착한 이수는 미리 도주용으로 준비해 두었던 자신의 낡은 검은색 세단으로 달려가 아이들을 뒷좌석에 태우고 시동을 걸자마자 타이어 타는 냄새와 함께 급발진했다. 뒤이어 강민재의 사병들이 탑승한 거대한 검은색 밴들이 굉음을 내며 주차장으로 들이닥쳤고, 주차장 차단기가 내려오려 했지만 이수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엑셀을 밟아 차단기를 부수고 도로로 나갔다. 도심의 도로 위에서 펼쳐진 추격전은 아슬아슬하기 그지없었으며, 이수는
사이드미러를 통해 뒤따라오는 차량들이 일반적인 추격이 아니라 자신들을 도로 밖으로 밀어내어 사고사로 위장해 죽일 기세로 달려들고 있음을 확인했다. 뒷좌석의 아이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창백한 얼굴로 흔들리는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지만 놀랍게도 울거나 비명을 지르지는 않았다. 끈질기게 따라붙은 적의 선두 차량이 이수의 차측면을 강하게 들이받으려 시도했고 이수가 핸들을 급하게 꺾었지만 물리적으로 충돌을 피하기에는 역부족인 위험한 상황이 닥쳐왔다. 차체가 찌그러지는 끔찍한 소리가 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둔탁한 충격음과 함께 오히려 공격해오던 상대방의 거대한 차량이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힌 듯 옆으로 튕겨나갔다. 백미러를 확인한 이수는 뒷좌석의 여자아이인 별이가 눈을 감고 미간을 찌푸리며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고 차 뒤쪽으로 쫓아오던 나머지 차량들도 보이지 않는 파동에 휘말려 연쇄 추돌을 일으키며 도로 위에 멈춰 섰다. 이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잡한 골목길로 차를 몰아 추격자들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데 성공했다.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도시 외곽의 재개발 구역에 위치한 인적 드문 허름한 컨테이너 창고였는데 이곳은 이수가 오랫동안 비밀리에 관리해온 안전 가옥 중 하나였다. 차 시동을 끄자마자 몰려오는 무거운 정막 속에서 이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뒷좌석의 아이들을 돌아보았고 아이들은 긴장이 풀린 듯 서로에게 기대어 지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이수는 아이들을 데리고 내부로 들어가 이중으로 된 보안 장치를 가동한 후 아이들에게 물 한 모금도 주지 않은 채 거리를 두고 서서 그들을 경계의 눈초리로 응시했다. 그녀는 지금 벌어진 초현실적인 상황이 도무지 납득되지 않았기에 아이들의 정체를 밝혀내야만 했고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감추며 너희들이 도대체 누구인지 설명하라고 차갑게 다그쳤다. 남자아이는 이수의 차가운 태도에도 기죽지 않고 의연하게 일어나 자신의 이름을 한 소리라 소개했고 옆에 있는 여자아이를 한별이라고 말하며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이수를 챙제를 가세를 쳐 바라보았다. 아이는 자신들이 10년 후에 멸망해가는 미래에서 왔다는 충격적인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으며 그곳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하고 절망적인 세상이라고 덧붙였다. 이수는 헛웃음을 터뜨리며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아까 호텔과 도로 위에서 목격했던 그들의 초현실적인 능력을 떠올리며 차마 그 말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었다. 소른 주머니에서 낡고 가장자리가 불에 탄 홀로그램 사진 한 장을 꺼내 이수에게 건넸는데 그 속에는 조금 더 나이 든 이수와 두 아이가 행복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별이가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오빠의 말을 이어받으며 아까 식장에서 아빠라고 불렀던 강민재가 미래에는 대한민국을 철권 통치하는 잔혹한 독재자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다고 설명했다. 더욱 끔찍한 사실은 강민재가 자신의 절대적인 권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비밀리에 추진한 타이탄 프로젝트의 실험체로 자신의 친자식인 쌍둥이를 이용했다는 것이었다. 아이들의 초능력은 신이 내린 축복이 아니라 강민재의 비인도적인 유전자 조작과 강제적인 약물 실험의 결과물이었으며 그들은 따뜻한 집 대신 연구소의 차가운 철창 안에서 실험쥐처럼 자라야만 했다고 고백했다. 이수는 강민재가 야망이 큰 인물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핏줄마저 실험 도구로 쓸 만큼 타락할 수 있다는 사실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다면 미래의 자신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고 묻자 아이들은 잠시 침묵하다가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엄마는 반정부 저항군의 리더로서 끝까지 아빠와 맞서 싸웠다고 대답했다. 미래의 이수는 아이들을 과거로 보내 비극적인 역사를 바꾸기 위해
타임머신을 탈취하는 자살에 가까운 작전을 지휘했으며 그 과정에서 아이들을 포탈로 밀어넣고 홀로 남아 쏟아지는 총탄을 온몸으로 받아냈다는 것이었다. 솔은 이수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엄마가 마지막 순간에 피를 토하면서도 꼭 과거로 가서 젊은 시절의 자신을 만나 미래를 바꿔달라고 부탁했다고 전했다. 이수는 자신의 죽음보다 아이들이 겪었을 지옥 같은 시간과 눈앞에서 엄마의 처참한 죽음을 목격했을 그 트라우마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이수는 혼란스러운 머릿속을 정리할 틈도 없이 자신의 손을 잡고 있는 아이들의 온기를 느끼며 묘한 모성애와 책임감을 동시에 느꼈다. 그녀는 지금까지 오직 정의와 임무만을 위해 살아왔고 가정을 꾸리거나 아이를 낳는 평범한 행복은 자신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눈앞의 아이들이 겪은 끔찍한 고통과 미래의 자신이 보여준 희생은 그녀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새로운 결의를 다지게 만들었다. 이수는 무릎을 꿇어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추고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의 뺨을 어루만지며 미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자신이 반드시 너희들을 지켜내겠다고 약속했다. 그 시각 강민재는 엉망이 된 결혼식장 한가운데 서서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로 부하들에게 고함을 치고 있었는데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이성적인 정치인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깨진 유리 조각 사이에서 발견된 아이들의 머리카락과 혈흔을 채취해 즉시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라고 지시했고 그 아이들이 가진 능력이 자신의 완벽한 야망을 실현할 열쇠임을 직감했다. 강민재는 단순히 스캔들을 덮는 것을 넘어 그 아이들을 다시 포획해 자신의 통제하에 두려는 검은 욕망을 드러냈으며 이를 위해 뒷세계 최고의 해결사라 불리는 코드명 고스트를 호출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이수와 아이들을 향한 죽음의 그림자는 이제 막 도시를 덮치기 시작하고 있었다. 새벽의 푸르스름한 빛이 컨테이너의 낡은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와 낡은 소파 위에서 서로를 껴안고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고 이수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그 곁을 지키고 있었다. 그녀는 손에 들린 식은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눈앞에 있는 이 작은 생명체들이 자신의 핏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위해 끊임없이 내면의 혼란과 싸우고 있었다. 평생을 고독한 늑대처럼 살아오며 누군가를 책임진다는 것에 무게를 본능적으로 거부해왔던 그녀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엄마라는 호칭은 총알보다 더 무겁고 두려운 것이었다. 하지만 잠든 아이들의 얼굴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과 강민재의 이목구비가 묘하게 섞여 있는 것을 발견할 때마다 가슴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뜨거운 감정이 울컥하고 솟구쳐 올랐다. 이수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땀에 젖은 솔에 이마를 덮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었고 그 미세한 손길에 아이가 웅얼거리며 별이의 품으로 더 깊이 파고드는 모습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미래의 자신이 이 아이들을 위해 목숨을 바쳤다는 이야기가 처음에는 허무맹랑한 소설처럼 들렸지만 지금은 그 절박했던 심정이 핏줄을 타고 전해지는 듯한 기묘한 감각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자신이 알고 있던 강민재가 괴물이 될 것이라는 사실보다 자신이 누군가의 어머니가 되어 그토록 치열하게 사랑하고 희생했다는 사실이 더 믿기 힘들었지만 눈앞에 아이들은 부정할 수 없는 증거 그 자체였다. 이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응시했고 어둠이 거치지 않은 도시의 스카이라인은 마치 거대한 짐승의 이빨처럼 날카롭게 번뜩이고 있었다. 그때 인기척을 느꼈는지 별이가 부스스한 눈을 비비며 일어났고 이수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안심했다는 듯 배시시 웃으며 아직 상황 파악이 덜 된 목소리로 엄마 안 잤어라고 물어왔다. 이수는 짐짓 딱딱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물 한 잔을 건넸고 별이는 두 손으로 컵을 받아
쥐고는 꿀꺽꿀꺽 마신 뒤 옆에서 자고 있는 오빠를 흔들어 깨웠다. 솔은 눈을 뜨자마자 경계하는 눈빛으로 주위를 살피다가 이수가 곁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긴장을 풀었는데 그 모습은 7살 아이라기보다는 훈련받은 병사의 본능에 가까워 보여 이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아이들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이수를 바라보았고 이수는 이제 감정을 배제하고 요원으로서 상황을 분석하기 위해 그들에게 타이탄 프로젝트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솔은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어 타이탄 프로젝트는 인간의 뇌파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물리적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군사 목적의 생체 실험이었다고 설명하기 시작했다. 미래의 강민재는 전쟁 억지력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이 프로젝트를 비밀리에 추진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반대파를 제거하고 절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사병 집단을 양성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고 덧붙였다. 초기 실험체들은 뇌에 가해지는 과부하를 견디지 못하고 대부분 폐인이 되거나 사망했지만 유전적으로 조작된 배아 상태에서 태어난 자신들은 선천적으로 높은 적합성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했다. 아이들의 담담한 어조 속에는 그들이 겪었을 끔찍한 고통이 너무나도 일상적인 것처럼 녹아 있어 듣는 이수의 주먹이 절로 꽉 쥐어졌다. 별이는 셔츠 소매를 걷어올려 팔뚝에 남아있는 희미한 주사바늘 자국들을 보여주며 아빠는 우리를 자식이 아니라 가장 성공적인 데이터라고 불렀고 연구원들은 우리에게 이름 대신 실험체 번호인 T1과 T2로 불렀다고 고백했다. 매일 반복되는 고통스러운 약물 투여와 한계까지 몰아붙이는 염동력 테스트 속에서 그들이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연구소 청소부로 위장해 잠입한 미래의 엄마가 몰래 건네주던 쪽지와 따뜻한 눈빛 때문이었다고 회상했다. 이수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강민재라는 인간에 대한 혐오감이 극에 달했고 동시에 미래의 자신이 느꼈을 분노와 무력감이 현재의 자신에게로 고스란히 전이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정의감이 아니라 찢어 죽여도 시원찮을 학대범으로부터 아이들을 지켜내야 한다는 원초적인 모성애로 무장하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강민재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 보고서를 내려다보며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띠고 있었는데 그 결과는 99.9% 친자일치라는 과학적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숨겨진 자식의 존재에 당황하거나 죄책감을 느꼈겠지만 강민재의 뇌구조는 철저하게 이익과 손실로만 이루어져 있었기에 그는 오히려 쾌재를 불렀다. 그는 오랫동안 답보 상태에 빠져 있던 자신의 초인 프로젝트가 완벽한 성공작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사실에 전율하며 창밖을 내려다보고 마치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오만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비서실장을 호출하여 당장 모든 가용 인력을 동원해 그 여자와 아이들을 찾아내되 절대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극비리에 진행하라고 명령했다. 강민재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암호화된 대포폰을 꺼내 단축번호 0번을 눌렀고 신호 연결음이 몇 번 울리기도 전에 건조하고 낮은 목소리의 남자가 전화를 받았다. 강민재는 긴 설명 없이 타깃은 셋이며 여자는 처리해도 좋지만 아이들은 반드시 생포해서 털끝 하나 다치지 않은 상태로 데려오라고 지시했다. 전화를 받은 상대는 뒷세계에서 고스트라고 불리는 전설적인 청부업자로 한번 표적으로 삼은 먹잇감은 지구 끝까지 쫓아가 처리하기로 악명 높은 인물이었다. 강민재는 통화를 끝내고 위스키 잔을 기울이며 자신의 성공을 위한 재물들이 제발로 찾아온 행운에 감사했고 그 아이들을 다시 실험실로 집어넣어 완벽한 무기로 개조할 계획을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었다. 고스트는 전화를 끊은 뒤 어두운 작업실에서
다중 모니터를 켜고 이수의 차량, 이동 경로와 CCTV 영상을 분석하기 시작했는데 그의 손놀림은 기계처럼 빠르고 정확했다. 그는 이미 이수가 과거 정보국 요원 출신이라는 점을 파악하고 있었기에 일반적인 추적 방식으로는 그녀를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며 그녀의 심리를 역이용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도시 곳곳에 심어둔 정보원들에게 이수의 인상착의를 뿌리는 한편 경찰 내부망을 해킹하여 도주 차량 수배를 전국적으로 확대시켰다. 고스트는 이수가 아이들을 데리고 숨을 만한 은신처 리스트를 추려내며 지도 위에 붉은 펜으로 X 표시를 해나갔고 그의 눈빛은 사냥감을 쫓는 맹수의 그것처럼 섬뜩하게 빛났다. 다시 안전가옥으로 돌아와 이수는 아이들을 위해 급하게 편의점에서 사온 인스턴트죽과 따뜻한 우유를 준비하며 생전 처음 해보는 육아 비슷한 행위에 어색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덜그럭거리는 소리를 내며 쟁반을 날랐고 아이들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음식을 보자마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침을 꿀꺽 삼켰다. 미래의 수용소 같은 연구소에서는 맛볼 수 없었던 따뜻한 음식 앞에서 아이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수가 먹어도 된다고 고개를 끄덕이자마자 허겁지겁 숟가락을 움직였다. 입가에 죽을 묻히며 먹는 아이들의 모습은 영락없는 7살 꼬마들이었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가혹한 세월의 흔적은 이수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식사를 마친 후 이수는 아이들을 소파에 앉히고 진지한 표정으로 너희들의 능력이 가진 한계와 약점에 대해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부탁했다. 도망치거나 싸우기 위해서는 아군이 가진 전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생존의 기본 수칙이었기에 이수는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냉정하게 분석하려 노력했다. 솔은 자신들의 염동력과 방어막 능력은 뇌파를 사용하기 때문에 장시간 사용하면 극심한 두통과 코피가 동반되며 심할 경우 기절할 수도 있다고 털어놓았다. 또한 별이는 한번 강력한 방어막을 펼치고 나면 다시 에너지를 충전하기까지 최소 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이 필요하다는 치명적인 약점도 숨기지 않고 이야기했다. 이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들의 상태를 체크했고 당분간은 능력을 최대한 아끼고 비상 상황에서만 사용하도록 엄격하게 주의를 주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무기들을 점검하며 권총의 탄창을 확인하고 단검을 허리춤에 고정시키며 전투 준비를 서둘렀다. 아이들은 엄마가 총을 다루는 능숙한 모습을 보며 미래의 엄마 모습과 겹쳐 보았고 두려움보다는 든든함을 느끼며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이수는 아이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내 등 뒤에서 떨어지지 말고 내 지시에만 따르라고 단호하게 말했고 아이들은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각오를 다졌다. 갑자기 창고 밖에서 미세한 진동음과 함께 낯선 차량의 엔진 소리가 들려왔고 이수의 감각은 즉시 경보를 울리며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그녀는 재빨리 실내등을 끄고 아이들에게 입에 검지 손가락을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고 아이들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이수를 바라보며 숨을 죽였다.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본 이수의 눈의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접근하는 검은 그림자들이 포착되었고 그들의 움직임은 일반적인 경찰이나 용역 깡패와는 차원이 다른 프로들의 몸놀림이었다. 이수는 이것이 강민재가 보낸 사냥개들이라는 것을 직감했고 이곳이 발각된 이상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음을 깨달았다. 이수는 아이들을 이끌고 컨테이너 뒷문 쪽으로 조심스럽게 이동하며 미리 봐두었던 탈출 경로를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소리를 내지 말고 발소리를 죽여서 걸으라고 속삭였고 아이들은 훈련받은 듯 침착하게 그녀의 뒤를 따랐다. 문 밖에서는 무전기 치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타깃 확인 진입한다라는 건조한 목소리가 들려왔고 곧이어
문고리가 덜컥거리며 돌아가는 소리가 정막을 깼다. 이수는 한 손으로 아이들을 감싸고 다른 한 손으로는 권총을 겨누며 문이 열리는 순간을 기다렸고 그녀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지만 눈빛만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이수는 문이 부서지듯 열리는 순간 섬광탄을 던져 넣으며 선제 공격을 감행했고 눈부신 빛과 굉음 속에서 당황한 적들을 향해 정확하게 두 발을 발사했다. 비명소리와 함께 선두에 섰던 괴한들이 쓰러지자 이수는 그 틈을 타 아이들을 데리고 밖으로 뛰쳐나가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하지만 밖에는 이미 더 많은 적들이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고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오는 긴 코트 차림의 남자 고스트가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막아섰다. 이수는 이것이 단순한 도주가 아니라 목숨을 건 생존 게임의 시작임을 뼈저리게 실감하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울 준비를 마쳤다. 어둠이 짙게 깔린 폐공장 공터에서 고스트와 마주한 이수는 등 뒤에 아이들에게 물러나라는 수신호를 보내며 천천히 권총의 공이치기를 당겼고 팽팽한 긴장감이 주위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고스트는 여유로운 미소를 띠며 코트 자락을 휘날리며 다가왔는데 그의 움직임은 마치 중력을 무시하는 유령처럼 기이하고 불규칙해서 조준점을 잡기가 쉽지 않았다. 이수가 망설임 없이 방아쇠를 당겨 두 발을 연속으로 발사했지만 고스트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속도로 상체를 비틀어 총알을 피했고 순식간에 거리를 좁혀오며 날카로운 단검을 이수의 목을 향해 휘둘렀다. 이수는 가까스로 몸을 숙여 칼날을 피했지만 뺨에 스치는 서늘한 감각과 함께 살같이 베어 붉은 피가 흘러내렸고 그녀는 이 남자가 단순한 청부업자가 아니라 신체 개조를 받은 인간 병기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이수는 정면 승부로는 승산이 희박함을 직감하고 아이들이 있는 쪽으로 몸을 날리며 주변에 쌓여있던 녹슨 드럼통을 발로 차 고스트의 진로를 방해하려 했다. 드럼통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굴러갔지만 고스트는 그것들을 가볍게 뛰어넘으며 끈질기게 추격해왔고 이수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지기 시작했다. 절체절명의 순간 겁에 질려 떨고 있던 소리 용기를 내어 두 손을 앞으로 뻗었고 보이지 않는 파동이 고스트의 발목을 강타하여 그를 중심 잃고 비틀거리게 만들었다. 이수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고스트의 어깨를 향해 정확히 사격하여 그를 주춤하게 만든 뒤 아이들의 손을 낚아채며 어둠 속으로 전력 질주하여 미리 봐두었던 개구멍을 통해 공장 밖으로 빠져나가는 데 성공했다. 가까스로 추격을 따돌리고 도심의 복잡한 뒷골목으로 숨어든 이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저앉은 아이들의 상태를 살폈고 다행히 외상은 없었지만 공포로 하얗게 질린 얼굴들이 안쓰러웠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만 다녀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뼈저리게 깨달았고 강민재와 그의 사냥개들이 가진 전력이 자신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다. 이수는 아이들을 자신의 낡은 외투로 감싸주며 이제부터는 단순한 보호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아이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희가 가진 힘은 저주가 아니라 우리를 지켜줄 유일한 무기이며 이제부터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그 힘을 통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이수는 강조했다. 다음 날 이수는 인적이 드문 야산의 폐가로 거처를 옮긴 뒤 본격적인 능력 제어 훈련을 시작했는데 이는 아이들이 무분별하게 힘을 써서 탈진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호흡법을 통해 심장 박동을 안정시키고 뇌파의 흐름을 느끼는 법부터 가르쳤고 작은 돌멩이를 염동력으로 들어 올리거나 빗방울을 방어막으로 막아내는 기초적인 연습을 반복시켰다. 처음에는 집중력이 흐트러져
돌멩이를 떨어뜨리거나 방어막이 금방 깨지기도 했지만 아이들은 놀라운 습득력으로 이수의 지도를 따라왔고 점차 능력 사용에 따른 두통과 피로도를 줄이는 요령을 터득해 나갔다. 이수는 아이들이 땀 흘리며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기특함과 동시에 그들이 짊어져야 할 가혹한 운명에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다. 며칠간의 강도 높은 훈련 끝에 식량이 바닥나자 이수는 위험을 무릅쓰고 생필품과 의약품을 구하기 위해 도심 외곽의 재래시장으로 향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펑퍼짐한 옷과 모자를 씌워 얼굴을 가리고 자신도 마스크로 변장한 채 사람들 틈에 섞여들었고 시장의 시끌벅적한 소음과 활기는 잠시나마 긴장을 늦추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수는 시장 입구에 들어선 순간부터 등 뒤를 찌르는 듯한 날카로운 시선을 감지했고 본능적으로 주위를 경계하며 아이들의 손을 더욱 꽉 움켜쥐었다. 평범해 보이는 상인들과 행인들 사이에서 이질적인 기운을 풍기는 건장한 사내들이 눈에 띄었고 그들은 무전기 이어폰을 꽂은 채 은밀하게 이수 일행을 포위해 오고 있었다. 이수는 자연스럽게 걸음을 옮기며 탈출로를 물색했지만 이미 시장의 주요 출구는 강민재의 하수인들에 의해 봉쇄된 상태였고 좁은 골목길조차 놈들의 감시망 아래 놓여 있었다. 결국 놈들이 이수의 앞을 가로막으며 노골적으로 적의를 드러냈고 시장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흩어지기 시작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수는 아이들을 등 뒤로 밀어넣고 주변에 있던 생선 가판대에 나무 상자를 발로 차놈들을 향해 날리며 선제 공격을 감행했다. 놈들은 곤봉과 쇠파이프를 꺼내들고 달려들었고 이수는 현란한 격투 기술로 그들의 공격을 받아치며 아이들에게 훈련받은 대로 방어막을 펼치라고 소리쳤다. 별이는 떨리는 손으로 눈앞에 투명한 장막을 형성해 날아오는 몽둥이 찜질을 막아냈고 솔은 염동력으로 좌판에 있던 과일 바구니들을 허공에 띄워 적들의 안면을 강타했다. 이수와 아이들의 협공은 예상외로 효과적이어서 수적으로 우세한 놈들을 당황하게 만들었고 시장 골목은 날아다니는 물건들과 쓰러지는 사내들로 난장판이 되었다. 이수는 쓰러진 적의 멱살을 잡고 배우가 누구인지 캐물으려 했지만 그 순간 어디선가 날아온 소음기 장착 총탄이 바닥을 튀기며 불꽃을 일으켰다. 저격수가 배치되어 있다는 사실에 경악한 이수는 아이들을 감싸 안으며 근처의 상점 안으로 몸을 피하려 했지만 또 한 발의 총성이 울리며 소리 짧은 비명을 지르고 쓰러졌다. 이수의 눈앞이 하얗게 변하는 듯한 충격과 함께 솔의 팔뚝에서 붉은 선혈이 솟구쳐 올라 바닥을 적셨고 아이는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로 팔을 움켜쥐며 신음했다. 다행히 총알이 뼈를 건드리지 않고 살을 스치고 지나간 찰과상이었지만 자신의 아이가 피를 흘린다는 사실은 이수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잠재되어 있던 모성애를 폭발시켰다. 그녀는 지금까지의 냉정하고 계산적인 요원의 모습이 아니라 새끼를 잃을 위기에 처한 어미 짐승처럼 흉포한 눈빛으로 변했고 공포는 순식간에 사리로 바뀌었다. 이수는 별이에게 오빠를 지키라고 명령한 뒤 품에서 예비 탄창을 꺼내 갈아 끼우며 상점 밖으로 뛰쳐나가 저격수가 숨어있는 옥상을 향해 맹렬하게 사격을 개시했다. 이수의 사격 솜씨는 분노로 인해 더욱 정교하고 무자비해져서 저격수가 숨어있던 난간을 정확하게 타격했고 당황한 저격수가 몸을 노출하자마자 그녀는 그의 어깨를 꿰뚫어 무력화시켰다. 그녀는 지상에 남아있던 잔당들에게 달려들어 뼈를 부러뜨리고 관절을 꺾으며 무자비하게 제압했고 그 모습은 마치 지옥에서 올라온 악귀와도 같아. 놈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상황이 정리되자 이수는 피 묻은 손을 닦을 생각도 하지 않고 솔에게 달려가 상처를 지혈하고
자신의 옷을 찢어 붕대를 감아주었다. 솔은 아픔을 참으며 눈물을 글썽였지만 엄마가 무서운 얼굴로 적들을 쓸어버리는 모습을 보며 두려움보다는 경외감을 느꼈다. 시장에서 훔친 트럭을 타고 안전지대로 이동하는 동안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고 이수는 백미러로 붕대가 감긴 솔의 팔을 보며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다. 그녀는 강민재가 자신의 권력을 위해 친자식조차 서슴없이 해치려 한다는 사실에 더 이상 그를 인간으로 대우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지금까지는 아이들을 데리고 도망쳐 숨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지만 놈들은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올 것이며 숨는 것만으로는 결코 이 지옥을 끝낼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이수는 핸들을 꽉 쥐며 떨리는 목소리가 아닌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이제 도망치는 건 끝이라고 나직하게 읊조렸다. 이수는 아이들을 데리고 허름한 모텔방에 들어선 뒤 솔의 상처를 다시 꼼꼼하게 소독하고 새 붕대를 감아주며 아이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너희를 다치게 한 놈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이제 우리가 먼저 그들을 찾아가 끝장을 낼 것이라고 선언했다. 아이들은 엄마의 단호한 결의에 고개를 끄덕였고 특히 솔은 아픈 팔을 어루만지며 자신의 피가 헛되지 않게 하겠다고 다짐하듯 주먹을 쥐었다. 이수는 강민재의 심장부인 타이탄 프로젝트 연구소를 타격하여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파괴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되찾아오겠다는 위험천만한 계획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이수는 밤새 지도를 펼쳐놓고 연구소의 위치와 경비 시스템을 분석하며 아이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미래의 정보를 토대로 침투 경로를 짜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연구소 내부 구조와 경비병들의 순찰 패턴, 그리고 중앙 제어실의 위치 등 자신들이 갇혀 있었기에 알 수 있는 결정적인 정보들을 이수에게 제공했다. 이수는 아이들의 초능력을 공격과 해킹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술을 수립했고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전쟁 선포였다. 창밖으로 동이 터오고 있었지만 이수의 눈은 밤보다 더 어둡고 깊게 빛나고 있었으며 그녀는 이제 사냥감이 아닌 사냥꾼이 되어 강민재의 목을 조여갈 준비를 마쳤다. 도시의 야경이 화려하게 빛나는 가운데 서주그룹의 본사 빌딩은 마치 거대한 바벨탑처럼 어둠 속에서 위압적인 자태를 뽐내며 우뚝 솟아 있었고 이수와 아이들은 그 그림자 속에 은밀하게 스며들어 있었다. 쏟아지는 빗줄기가 도시의 소음을 삼켜버린 덕분에 그들의 침투는 더욱 은밀하게 진행될 수 있었으며 이수는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건물 외벽에 설치된 환기구 입구를 응시했다. 솔의 기억에 따르면 이 환기구는 미래에 폐쇄된 구역이었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메인 서버실로 직통하는 유일한 사각지대였기에 그들은 이 위험한 통로를 이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수는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작전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며 긴장한 표정의 쌍둥이에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을 담은 눈빛을 보냈고 아이들은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의 뒤를 따랐다. 좁고 어두운 환기구 내부는 퀴퀴한 먼지와 습한 곰팡이 냄새로 가득 차 있었고 기어가는 내내 날카로운 금속음이 들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했기에 그들의 이동 속도는 더딜 수밖에 없었다. 선두의 선이수는 적외선 고글을 통해 전방의 장애물을 확인하며 나아갔고 중간에 위치한 별이는 눈을 감고 건물 전체에 흐르는 전력망과 보안 센서의 파동을 감지하며 끊임없이 집중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별이는 통로 중간마다 설치된 열 감지 센서와 동작 감지기를 자신의 뇌파로 교란시켜 일시적으로 먹통으로 만들었고 덕분에 그들은 중앙 통제실의 감시망에 걸리지 않고 깊숙한 곳까지 침투할 수 있었다. 솔은 뒤따라오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자신의 염동력을 충전하고 있었지만
좁은 공간이 주는 폐쇄 공포감에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마침내 메인 서버실 바로 위쪽 통풍구에 도착한 이수는 격자문의 덮개를 조심스럽게 드러내고 아래를 내려다보았는데 수백 개의 서버렉이 웅웅거리는 기계음과 함께 푸른 불빛을 내뿜으며 도열해 있었다. 다행히 서버실 내부에는 순찰을 도는 경비원이 2명뿐이었고 이수는 아이들에게 잠시 대기하라는 수신호를 보낸 뒤 소리 없이 바닥으로 뛰어내려 착지했다. 그녀는 경비원들이 반응할 틈도 주지 않고 순식간에 거리를 좁혀 첫 번째 경비원의 목덜미를 가격하여 기절시켰고 놀라서 뒤를 돌아보는 두 번째 경비원의 명치를 걷어차 제압했다. 쓰러진 경비원들을 구석으로 끌어다 놓은 이수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손을 뻗어 받아주었고 아이들은 엄마의 완벽한 솜씨에 감탄하며 긴장을 조금 덜어낼 수 있었다. 이수는 중앙 단말기에 접속하여 미리 준비해 온 해킹 툴을 실행시켰고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며 타이탄 프로젝트의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기 시작했다. 이 데이터에는 강민재가 불법적으로 자행한 생체 실험 기록과 정재계 인사들에게 뿌린 뇌물장부, 그리고 앞으로 계획된 테러 모의까지 모든 추악한 진실이 담겨 있었다. 다운로드 진행률, 막대가 천천히 차오르는 동안 이수는 초조한 마음으로 출입문을 주시했고 별이는 서버실 밖에서 다가오는 수많은 발자국 소리와 불길한 기운을 감지하고 몸을 떨었다. 별이는 엄마에게 밖에서 누군가 오고 있다며 다급하게 속삭였고 이수는 작업이 완료되기까지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입술을 깨물었다. 서버실의 두꺼운 방탄유리 문 너머로 중무장한 보안 요원들이 모습을 드러냈고 그들은 아이디 카드로 문을 열려 시도했으나 이미 이수가 시스템을 장악해 놓은 상태라 진입이 불가능하자 폭파 장비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이수는 아이들에게 서버렉 뒤로 몸을 숨기라고 지시한 뒤 권총을 꺼내들고 문을 조준했지만 놈들의 숫자는 예상보다 훨씬 많았고 중화기까지 갖추고 있어 정면 승부는 자살행위나 다름없었다. 쾅하는 굉음과 함께 출입문이 날아가고 자욱한 연기와 함께 최루탄이 서버실 내부로 굴러들어오자 매캐한 가스가 순식간에 공간을 채웠다. 이수가 기침을 하며 사격을 가하려던 찰나 소리 앞으로 뛰쳐나와 두 손을 앞으로 뻗었고 강력한 염동력 파동이 발생하여 최루 가스와 연기를 역으로 밀어내 밖으로 돌려보냈다. 솔의 활약으로 시야가 확보되자 이수는 침착하게 진입하는 적들의 다리와 어깨를 노려 사격했고 좁은 입구에 쓰러진 적들이 장애물이 되어 후속 부대의 진입을 지연시켰다. 하지만 적들은 방패를 앞세워 전열을 정비하고 밀고 들어왔고 별이는 오빠를 돕기 위해 눈앞에 거대한 투명 장막을 형성하여 쏟아지는 총탄을 막아냈다. 총알들이 허공에서 멈추어 바닥으로 떨어지는 광경을 본 보안 요원들은 공포에 질려 잠시 주춤거렸고 그 틈을 타 다운로드가 완료되었다는 알림음이 경쾌하게 울려 퍼졌다. 이수는 재빨리 데이터 저장 장치를 회수하여 품에 넣고 아이들에게 이제 탈출해야 한다고 소리치며 서버실 뒷문에 있는 비상 통로를 향해 달렸다. 비상 통로를 통해 로비층으로 내려온 그들은 건물을 빠져나가기 위해 전력으로 질주했지만 1층 로비의 거대한 회전문 앞에는 이미 수십 명의 무장 병력이 진을 치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병력들의 한가운데에는 말끔한 정장 차림의 강민재가 뒷짐을 지고 서 있었는데 그의 표정은 분노가 아닌 기묘한 호기심과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강민재는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과시하듯 여유로운 손짓으로 부하들의 사격을 중지시켰고 로비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이수는 아이들을 등 뒤로 숨기며 강민재를 노려보았지만 그는 이수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오직 쌍둥이 아이들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강민재는 천천히 걸어 나오며 특유의 부드럽고 위선적인 목소리로 아이들을 불렀는데 그 목소리는 마치 길 잃은 양을 찾는 목자처럼 다정하게 들려 더욱 소름이 끼쳤다. 그는 아이들에게 너희가 가진 그 놀라운 힘은 바로 아빠인 자신이 물려준 선물이라며 그 힘을 제대로 쓰는 법을 배우면 이 세상의 왕과 여왕이 될 수 있다고 유혹했다. 또한 옆에 있는 저 여자는 너희를 납치해서 이용하려는 테러리스트일 뿐이라며 당장 아빠에게 오면 너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고 진정한 가족을 만들어주겠다고 거짓된 약속을 늘어놓았다. 그의 말은 교묘하게 아이들의 결핍된 부분을 파고들려 했지만 이미 미래의 참상을 겪은 아이들에게 그 말은 악마의 속삭임으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솔은 이수의 옷자락을 놓고 앞으로 한 걸음 나서며 강민재를 향해 당신은 아빠가 아니라 우리를 실험지 취급했던 괴물일 뿐이라고 차갑게 일갈했다. 아이의 눈빛에는 7살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깊은 증오와 경멸이 담겨 있었고 그 당돌한 태도에 강민재의 여유로운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별이 역시 오빠의 옆에 서서 우리는 다시는 당신의 실험실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며 엄마와 함께 이곳을 나가서 당신이 저지른 짓을 세상에 알릴 것이라고 또렷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아이들의 거절은 단호했고 그들의 굳건한 태도는 주위에 있던 보안 요원들조차 당황하게 만들 만큼 위험이 있었다. 강민재는 자신의 회유가 통하지 않자 본색을 드러내며 얼굴을 차갑게 굳혔고 더 이상 자비로운 아버지 흉내를 낼 필요가 없다는 듯 싸늘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실패작들은 폐기 처분하거나 다시 리셋하면 그만이라며 부하들에게 아이들의 팔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생포하고 여자는 죽여도 좋다는 잔혹한 명령을 내렸다.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사방에서 레이저 조준점이 이수의 몸을 향해 붉은 점을 찍었고 고스트가 그림자 속에서 나타나 퇴로를 차단하며 섬뜩한 단검을 꺼내 들었다. 이수는 아이들에게 절대로 떨어지지 말라고 외치며 마지막 남은 섬광탄의 핀을 뽑을 준비를 했지만 상황은 절망적일 만큼 그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완벽하게 포위된 상황 속에서 이수는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아이들을 탈출시킬 방법을 강구해야만 했고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수십 가지의 시뮬레이션이 빠르게 돌아갔지만 생존 확률은 제로에 가까웠다. 그때 강민재가 승리감에 도취되어 한 걸음 더 다가오며 자신의 위대한 타이탄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너희 같은 초인류가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광기 어린 헛소리를 내뱉었다. 이수는 그 순간 강민재의 오만함이 유일한 빈틈임을 깨닫고 아이들의 손을 잡으며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다. 아이들은 엄마의 의도를 알아차린 듯 서로의 손을 맞잡고 눈을 감으며 체내의 모든 에너지를 끌어올리기 시작했고 로비의 공기가 웅웅거리며 진동하기 시작했다. 쌍둥이가 맞잡은 손에서 시작된 푸른색의 파동은 순식간에 로비 전체를 휘감았고 귀를 찢는 듯한 고주파음과 함께 강력한 충격파가 폭발하듯 터져나와 포위하고 있던 보안 요원들을 사방으로 날려버렸다. 강민재조차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선 틈을 타 이수는 아이들의 등을 거칠게 떠밀며 깨진 회전문 틈으로 나가라고 소리쳤지만 고스트가 비틀거리면서도 다시 균형을 잡고 아이들을 향해 단검을 투척하려 했다. 이수는 찰나의 망설임도 없이 몸을 날려 고스트의 앞을 가로막았고 날카로운 칼날이 그녀의 왼쪽 어깨에 깊숙이 밝히는 고통이 전해졌지만 그녀는 신음소리를 삼키며 아이들에게 당장 뛰라는 눈빛을 보냈다. 엄마를 두고 갈 수 없어 망설이는 아이들에게 이수는 이것이 마지막 명령이라며 절규하듯 외쳤고 그 처절한 목소리에 아이들은 눈물을 머금고 어둠 속으로 내달리기 시작했다. 이수는 피가 뚝뚝 떨어지는 어깨를 부여잡은 채로 고스트와 남은 보안 요원들을 향해
권총을 난사하며 아이들이 멀어질 시간을 벌기 위해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고스트는 사냥감을 놓쳤다는 분노에 차가운 표정을 지우고 무자비하게 이수를 공격해왔으며 부상을 입은 이수가 그의 초인적인 신체 능력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탄창이 바닥나고 고스트의 강력한 발차기에 복부를 가격당한 이수는 바닥에 쓰러졌고 수십 명의 요원들이 달려들어 그녀를 짓누르며 제압했다. 멀리서 들려오는 경찰차 사이렌 소리에 강민재는 욕설을 내뱉으며 상황을 빨리 정리하라고 지시했고 이수는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아이들이 무사히 빠져나갔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차가운 물이 얼굴에 쏟아지는 감각에 이수가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사방이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지하 벙커의 한가운데 의자에 묶여 있었고 강한 조명이 그녀의 시야를 어지럽혔다. 강민재는 피투성이가 된 이수의 앞에 서서 손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그 눈빛에는 한때 연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연민은커녕 벌레를 보는 듯한 경멸만이 가득했다.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이들이 어디로 도망쳤는지 묻는다면 고통 없이 보내주겠다고 회유했지만 이수는 퉁퉁 부은 입술을 비틀어 비웃음을 날리며 그의 얼굴에 피 섞인 침을 뱉었다. 강민재의 표정이 순식간에 악기처럼 일그러졌고 그는 이수의 머리채를 잡고 뒤로 젖히며 자신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라고 나직하게 으르렁거렸다. 강민재는 고문 도구들이 진열된 테이블에서 전기 충격기를 집어들며 자신이 만들려는 세상은 나약한 감상 따위가 끼어들 틈이 없는 완벽하게 통제된 질서의 세계라고 설교를 탁 늘어놓았다. 그는 이수에게 아이들은 단순한 자식이 아니라 인류를 진화시킬 위대한 열쇠라고 주장하며 그들을 다시 실험실로 데려와 뇌를 재설계할 것이라는 끔찍한 계획을 아무렇지도 않게 털어놓았다. 전기 충격기의 파란 스파크가 이수의 몸을 강타할 때마다 그녀는 비명을 질렀지만 정신만은 놓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어 피를 흘렸다. 이수는 고통 속에서도 강민재가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해 초조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읽어냈고 그가 시간을 끌수록 아이들은 더 멀리 안전하게 도망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으며 버텨냈다. 하지만 강민재는 이수가 모르는 사실을 하나 알고 있다는 듯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대형 모니터를 켰고 화면에는 도심 곳곳에 CCTV 화면이 분할되어 나타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영향력이 닿지 않는 곳은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경찰과 군대 그리고 암흑가의 조직들까지 모두 동원해 쥐새끼 같은 아이들을 찾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조롱했다. 강민재는 이수의 눈앞에서 그녀가 훔쳐간 데이터가 담긴 저장 장치를 부숴버리면 그만이지만 아이들만은 반드시 산채로 되찾아올 것이라고 확신에 찬 어조로 말했다. 이수는 그의 오만함이 극에 달해 있음을 확인했고 오히려 그 점이 자신의 계획을 성공시킬 유일한 승산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고개를 떨구고 기절한 척 연기했다. 사실 이수가 순순히 잡힌 것은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산된 작전의 일부였으며 그녀는 체포되기 직전 자신의 어금니 안쪽에 이식된 초소형 위치 추적 장치를 활성화시켜 놓은 상태였다. 이 장치는 일반적인 탐지기로는 검색되지 않는 특수 주파수를 발신하고 있었으며 그녀는 자신이 강민재의 본거지로 끌려 들어가는 트로이의 목마가 되기를 자처했던 것이다. 강민재가 이수를 죽이지 않고 아이들의 행방을 캐기 위해 살려둔 것 자체가 이수의 의도대로 흘러가는 것이었지만 고문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이수는 흐려지는 의식을 붙잡으며 아이들이 자신의 신호를 감지하고 약속된 장소에서 도움을 요청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한편 빗속을 뚫고 도망친 솔과 별이는 도심의 낡은 공중전화 부스 안에 숨어 덜덜 떨고 있었지만
더 이상 울거나 당황하지 않고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아이들은 엄마가 잡혀가는 모습을 뒤로하고 도망쳐야 했던 죄책감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지금 멈추면 엄마의 희생이 헛되이 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솔은 주머니에서 이수가 미리 적어준 비상 연락처와 암호가 적힌 쪽지를 꺼냈고 별이는 젖은 손으로 동전을 넣는 대신 수화기에 손을 대고 미세한 전류를 흘려보내 통신망을 해킹했다. 수화기 너머로 신호가 연결되는 소리가 들리자 아이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말할 준비를 마쳤다. 전화가 연결되자 굵고 낮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솔은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자신들이 한이수의 자녀이며 코드명 블랙스완의 긴급 지원 요청이라고 또렷하게 말했다. 상대방은 잠시 침묵하더니 이수의 안위를 물었고 아이들은 엄마가 강민재에게 잡혀갔으며 자신들이 그의 범죄 증거가 담긴 원본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이수의 옛 동료이자 정보국 내의 반부패팀을 이끄는 박 팀장이었고 그는 죽은 줄 알았던 이수의 아이들이라는 말에 충격을 받았지만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했다. 박 팀장은 아이들에게 현재 위치에서 꼼짝 말고 기다리라고 말하며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요원들을 급파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팀장의 안전 가옥으로 이동한 아이들은 따뜻한 담요를 덮고 앉아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예전의 순진한 아이들의 것이 아니라 전장에 나가는 전사의 눈빛으로 변해 있었다. 아이들은 박 팀장에게 이수의 위치 추적 신호 주파수를 알려주었고 박 팀장은 모니터에 깜빡이는 붉은 점을 보며 그곳이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강민재의 비밀 연구소임을 확인하고 경악했다. 아이들은 박 팀장의 옷자락을 잡으며 자신들도 구출 작전에 함께 가게 해달라고 간청했고 박 팀장은 위험하다며 거절하려 했지만 아이들이 보여준 초능력 시범을 보고 생각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 별이는 방어막으로 총알을 막을 수 있고 솔은 염동력으로 잠긴 문을 부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며 자신들이 짐이 아니라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임을 입증했다. 강민재의 지하 벙커에서는 이수에 대한 고문이 멈추고 정적이 감돌고 있었는데 강민재는 이수가 끝까지 입을 열지 않자 약물을 사용하여 자백을 받아내기로 결정했다. 연구원들이 주사기를 들고 다가오자 이수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반항하려 했지만 묶인 팔다리는 꼼짝도 하지 않았고 차가운 바늘이 팔뚝에 꽂히는 순간 정신이 몽롱해지기 시작했다. 강민재는 약 기운이 퍼지기를 기다리며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갑자기 기지 전체에 요란한 경보음이 울려 퍼지며 붉은 비상등이 켜졌다. 중앙 제어실에서 다급한 무전이 나라와 정체불명의 무장 병력과 초자연적인 현상이 기지 입구를 돌파하고 있다는 보고를 올렸다. 강민재는 당황하여 모니터를 확인했고 화면 속에는 중무장한 특공대원들과 함께 그들 사이에서 푸른색 에너지를 뿜어내며 강철 정문을 종이장처럼 찢어밟기는 쌍둥이의 모습이 잡혔다. 이수는 흐릿한 시야 속에서도 경보 소리를 들으며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고 자신의 아이들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엄마를 구하기 위해 돌아왔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전율을 느꼈다. 강민재는 분노에 차서 고함을 지르며 모든 병력을 입구로 보내라고 명령했지만 이미 전세는 역전되고 있었고 10년 후의 미래에서 온 꼬마 전사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 가장 강력한 힘을 해방하고 있었다. 이제 마지막 결전의 시간이 다가왔고 지하 벙커는 강민재의 무덤이 될 준비를 마쳤다. 지하 벙커의 육중한 강철 정문이 마치 종이장처럼 구겨지며 굉음과 함께 안쪽으로 날아들어갔고 자욱한 먼지 구름 속에서 푸른 아우라를 두른 쌍둥이 남매가 위풍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다. 그들의 뒤로는 박 팀장이 이끄는
특수 기동대가 신속하게 진입하며 저항하는 강민재의 사병들을 향해 정확한 사격을 가했고 벙커 내부는 순식간에 치열한 교전 지역으로 변모했다. 솔은 자신의 염동력을 이용해 날아오는 총탄들을 공중에서 멈추어 바닥으로 떨어뜨렸고 별이는 거대한 방어막을 펼쳐 기동대원들이 안전하게 전진할 수 있도록 완벽한 엄폐물을 제공했다. 강민재의 부하들은 난생 처음 보는 초현실적인 힘 앞에서 전의를 상실하고 뒷걸음질 쳤으며 아이들의 눈빛은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아닌 심판자의 그것처럼 매섭게 빛나고 있었다. 중앙 통제실에 있던 강민재는 모니터를 통해 자신의 완벽했던 요새가 2명의 어린아이들에 의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광경을 지켜보며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비명을 질렀다. 그는 자신의 야망이 담긴 타이탄 프로젝트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수는 없다고 중얼거리며 떨리는 손으로 책상 아래에 있는 붉은색 비상 버튼을 덮고 있던 투명한 캡을 열었다. 그것은 기지 전체의 동력원인 불안정한 에너지 코어를 과부하시켜 반경수 킬로미터를 초토화시키는 자폭 장치였으며 그는 자신이 가질 수 없다면 차라리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겠다는 광기에 사로잡혀 있었다. 강민재는 이수의 머리채를 잡고 일으켜 세우며 너와 저 괴물 같은 자식들을 지옥으로 데려가겠다고 악을 썼고 이수는 흐릿한 정신 속에서도 그의 살기를 감지하고 몸부림쳤다. 솔과 별이가 통제실의 두꺼운 방탄유리를 염동력으로 박살내고 진입했을 때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피투성이가 된 엄마와 기폭 장치에 손을 올리고 있는 강민재의 모습이었다. 아이들이 엄마를 부르며 달려가려 하자 강민재는 미친 듯이 웃으며 버튼을 눌러버렸고 기지 전체가 지진이 난 듯 요동치며 붉은 경고등이 미친 듯이 전멸하기 시작했다. 기계적인 음성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됨과 동시에 지하 깊은 곳에서부터 들려오는 웅웅거리는 에너지의 진동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이 울려 퍼졌고 강민재는 이제 끝이라며 절망적인 환희에 찬 표정을 지었다. 박 팀장과 대원들은 당황하여 후퇴하려 했지만 이미 폭발 시퀀스가 작동되어 물리적으로 탈출할 시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절체절명의 상황이었다. 이수는 죽음이 코앞에 닥친 순간 초인적인 정신력으로 고통을 억누르며 강민재의 정강이를 잇는 힘껏 걷어찼고 그가 고통에 몸을 숙이는 틈을 타박치기로 그의 콧뼈를 주저앉혔다. 강민재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지자 이수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지만 도망칠 생각 대신 아이들을 향해 소리치며 당장 이곳을 나가라고 절규했다. 하지만 솔과 별이는 엄마의 명령을 거부하고 서로의 눈을 마주보더니 굳은 결심을 한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폭주하기 시작한 에너지 코어 제어 장치를 향해 손을 뻗었다. 아이들은 미래에서 엄마가 가르쳐 주었던 그리고 수없이 연습했던 자신들의 파동을 공명시켜 폭발 에너지를 역으로 가두는 결계를 시도하려 하고 있었다. 두 아이의 손끝에서 뿜어져 나온 푸른빛과 금빛의 에너지가 서로 얽히며 거대한 구체를 형성했고 폭발 직전에 불안정한 붉은 에너지를 감싸 안기 시작했다. 이것은 7살 아이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었기에 솔의 코에서 코피가 터져 나왔고 별이의 작은 몸은 사시나무 떨듯 격렬하게 떨려왔다. 이수는 아이들이 자신의 생명력을 깎아먹으며 폭발을 막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달려가 아이들의 등 뒤에서 그들을 꼭 껴안았다. 그녀는 엄마가 여기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속삭이며 자신의 체온과 의지를 아이들에게 전달했고 세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는 순간 기적처럼 결계의 빛이 더욱 강렬하고 안정적으로 변해갔다. 강민재는 바닥에 쓰러진 채 그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바라보며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지만 그가 도망칠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아이들과 이수가 만들어낸 거대한 에너지 구체는
폭발하려던 코어의 파괴력을 완벽하게 흡수하여 압축시켰고 마침내 눈부신 섬광과 함께 에너지는 소멸되어 공기 중으로 흩어졌다. 굉음이 멈추고 정적이 찾아온 통제실에는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했고 탈진한 아이들은 이수의 품 안으로 무너지듯 쓰러졌다. 박 팀장과 대원들이 즉시 진입하여 멍하니 주저앉아 있는 강민재를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으며 강민재는 자신의 모든 계획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넋이 나간 표정으로 허공만 응시했다. 사건이 마무리되고 몇 달 후 계절은 바뀌어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초여름이 되었고 도심의 한적한 공원은 평화로운 주말을 즐기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다. 이수는 벤치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들고 잔디밭을 뛰어다니는 솔과 별이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녀의 표정은 과거의 차가운 요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평온하고 부드러워져 있었다. 강민재와 그의 추종 세력들은 이수가 확보한 결정적인 증거들로 인해 모두 구속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타이탄 프로젝트는 영원히 폐기되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을 쫓는 자들은 없었으며 아이들은 악몽 같았던 미래의 기억을 잊고 그 나이 또래의 평범한 행복을 누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 별이가 민들레 홀씨를 꺾어들고 달려와 이수의 머리에 꽂아주며 까르르 웃었고 솔은 짐짓 어른스러운 척하며 동생을 챙겼지만 입가에 묻은 아이스크림 자국이 영락없는 개구쟁이였다. 이수는 아이들을 양팔로 안아주며 과거에 자신이 겪었던 고통과 미래에 자신이 했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녀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제는 미래를 바꾸기 위해 싸우는 전사가 아니라 아이들의 곁을 지키는 엄마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하늘은 눈부시게 푸르고 바람은 부드럽게 불어왔으며 세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완벽한 현재를 만끽하고 있었다. 이수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며 10년 후의 미래에서 홀로 쓸쓸히 죽어갔을 또 다른 자신에게 조용히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당신이 지켜낸 아이들이 이렇게 건강하고 밝게 자라고 있으며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는 분명 당신이 꿈꾸던 세상보다 훨씬 더 아름다울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솔과 별이가 엄마를 부르며 잡아당기는 손길에 이수는 환하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세 사람은 손을 잡고 공원의 오솔길을 따라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옮겼다. 결혼식을 망치려던 그날 하늘에서 떨어진 두 천사는 이수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비로소 완성시켜준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다.